자, 이 부동산 학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자, 우리나라에 이 부동산학을 도입을 해서 체계화시킨 학자가 지금은 작고하신 이 김영진 교수입니다. 그래서 그 김영진 교수의 개념을 우리가 기초에서 만약 출제를 하면요, 이 김영진 교수의 개념을 출제합니다.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은 김영진 교수의 개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동산 활동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대상으로 인간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부동산 활동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자, 원리는 이론이죠. 그래서 거기서 능률화의,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을 해 나가는 건데, 문제는 이 원리는 우린 이론적 측면이고 응용 기술은 실무적 측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론과 실무 두 가지를 다 배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개척해 나가는 종합 응용 과학이다.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학은 종합 응용 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학에 있어서의 학문적 성격을 보게 되면은 우선은 무슨 과학이냐 하면은 종합과학이다. 종합.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 과학이 있어요. 자, 우선은 가격에 우리 분석을 하는 경제학, 투자 관련한 경영학, 또 심리가 또 여러분 매매에 영향을 줘요. 심리학, 또 여러 가지 사회 형성에 영향을 줘요. 사회학, 예? 또는 법학, 행정학, 또 건축학, 토목학, 지질학, 이런 주변에 여러 과학의 연구 결과를 응용을 한 거예요. 여러 과학의 연구 결과를 이용을 하는 무슨 과학? 종합과학이다. 예, 종합. 예? 주변 여러 학문을 종합을 했다. 말 그대로. 자, 그리고 또 순수 과학이 아니다. 자, 여러분, 우주가 어떻게 생성돼서 지구가 태어났느냐, 뭐 이런 연구하는 우린 지구과학이나 물리학과 같은 순수 과학이 아니라 현실의 여러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슨 과학이냐면 응용과학이다. 응용과학. 순수 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 이 말은 바로 뭐죠? 우리는 자연 형상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이 아니라 인간과 부동산 사이의 관계인 사회적인 여러 형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이에요. 응용 사회과학이라는 얘기죠. 사회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이 현실에서 부동산 활동을 하는 그러한 경험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다. 그리고 어떤 부동산 행위가 바람직스러운가, 또 어떤 행위는 바람직스럽지 못한가, 이런 걸 판단해 주는 우리 기준이 바로 규범이에요. 그래서 규범 과학으로서의 학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투기는 어떻게 돼요? 부동산 투기. 뭐 많이 하잖아요. 뉴스 보면 투기가 어떻고. 투기도 심리적 행위예요. 심리적 형상인데, 여러분, 투기는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한 행위예요. 왜냐? 가격이 가장 쌀 때 사서 가장 비쌀 때 파는 행위가 투기예요. 그건 당연히 개인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행위예요. 그렇지만 이게 사회 입장에서 보면은 부동산은 한정되다 보니까 여러 문제를 야기시켜서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뿐이지, 여러분은 최선이야. 그럼 여러분은 장관을 안 할 거면 투기해도 돼요. 장관할 사람은 뭐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니까 투기 같은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장관들은요, 웃겨요. 왜냐? 뭐 유장전입은 법 위반인데도 유장전입 한 사람 장관 임명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유장전입 했다고 여러분 처벌 못 해. 장관도 처벌 안 하는데 왜 여러분 처벌해?
유장점입 해도 돼요. 예? 하고 팔면 돼, 빨리. 유장점입에서 분양받았어요. 분양받았어. 검찰청 딱 몇 호 검사실 출두하면 출두하기 전에 분양권 팔면 돼. 산 사람은 제3자 선이야. 그 사람한테 뭐 분양권 취소 안 돼. 그럼 가서 여러분은 검찰청 가서 조사받을 때 뭐 사무관이 물어. 그러면요 옆에 예? 국세청 직원도 있고 사무관도 있고 물어요. 예? 뭐 한다. 국세청은 취소시키려고 딱 이 대가한데 팔았으니까 취소가 안 되지. 그리고 뭐예요? 무조건 유장전입 몰랐습니다. 그게 유장전입인 줄 제가 알았으면 안 했겠죠. 죄송합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나중에 딱 하죠. 어? 그거 나쁜 건지 아십니까? 장관님도 하셨는데요. 하시면 되지.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벌금 3천만 원 때리고요. 그렇게 하면은 무조건 토다지 마시고 무조건 예 죄송합니다 하면은 벌금 200만 원 때립니다. 분양권 팔아서 7천 챙기고 그럼 되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관계 없어요 그런 거는. 옛날에는요 그걸 처벌 안 했는데 뭐 한 2003년 이후에 좀 처벌했나?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그 1900년대 저희 1990년대는요 유장 전입 자체가 법적으로 처벌 못했어요. 위법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2000년 넘어오면서 이제 위법이 된 거지. 그래서 여러분도 아까 전에 투기는 어떻게 돼요? 바람직한 행위예요. 여러분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못하면은 바보지. 그러니까 아까 있잖아요.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에게는 최선이 투기다. 그러니까 내가 하면은 어떻게 돼요?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예요. 투기.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하면은 투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부동산 학을 또 우리가 연구하는 접근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부동산 학을 연구하느냐? 접근하는 방법이 많거든요. 그 많은 것 중에 여러 가지입니다. 법 제도적으로도 연구하냐, 어느 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냐, 분산, 뭐 의사결정, 뭐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인데 우리 김영진 교수만 생각하면 돼요. 김영진 교수는 종합과학이라고 했잖아요. 종합과학. 이 김영진 교수는 부동산학을 종합응용과학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종합식이다.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 과학의 연구 결과를 이용을 하는 종합식 연구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뭔가 부동산을 기술적 측면. 자, 여러분 토지를 집안의 상태, 지질 등을 파악해서 설계하고 시공을 몇 층까지 할 수 있느냐. 이건 기술적 측면에서 파악하는 개념이고, 그리고 건물 지었을 때 그 건물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건 경제적 측면에서 파악하는 거고, 건물 지을 때 용적률, 건폐율, 법적인 제한이 있느냐. 그건 법률적 측면에서 보는 건데, 부동산학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 뭘로 이해한다? 복합 개념으로 이해한다. 예, 부동산학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바로 무슨 방법? 우리는 종합식 접근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합 개념이 여러분이 교재 11페이지에 보시면은 밑에 복합 개념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 앞으로 이제 부동산학을 공부하는데 복합 개념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자체를, 복합 개념을 볼 때는 이 부동산 자체를 크게 형태가 있는 것은 유형, 그리고 형태가 없는 것은 무형이죠. 그래서 유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개념이 있어요. 자, 유형적 측면, 형태가 있는 것. 여러분, 밖에 토지, 형태 있거든요. 토지에 있어서의 집안의 상태. 여러분, 견고한 집안이냐, 연약한 집안이냐. 연약한 집안은 기초공사를 잘 해야 돼. 잘못하면은 건물이 기울어질 수도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집안의 침하도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판단하는 것, 지질이나 집안의 상태, 설계, 시공 이런 측면에서 파악하는 개념을 무슨 측면? 우리는 기술적 측면에서 파악하는 개념.
기술적 측면에서 파악하는 부동산 개념. 자, 그리고 또 형태가 없어요. 무형적 측면, 형태가 없는 것 있죠. 자, 시장에서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부동산을 팔고자 하는 공급이 만나면 뭐가 결정될까요? 가격이 결정되죠. 그럼 이 가격이 결정되는데 경제가 성장해서 소득이 증가하면은 이전에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없었던 계층도 구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가격이 변동을 해요. 네? 이러한 가격 관계를 다루는 이 측면이 바로 뭐죠? 경제적 측면에서의 개념. 여러분, 우리 부동산을 보면요, 여기 좀 문제 있어요. 심리가 영향받아요. 남이 사서 가격이 오라서 저 사람이 돈을 벌었다 하면요, 본인도 그래? 그럼 나도 살까? 가면 본인만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가. 사람들이 같이 따라가. 그러다 막차 타면 이제 골치 아픈 거지. 예? 그래서 이제 후회를 하지 마시고 남이 갈 때 같이 가든지 아니면 늦게 가면요, 보다가 늦게 가면은 여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심리적 영향이 많이 받아요. 가격은, 부동산은 특히 남이 하니까 같이 가. 막 이런 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밴드웨건 이펙트라고 해요. 동행 효과. 남이 하니까 따라서 나도 간다. 예? 부동산 이게 많아요. 응? 그래서 이런 관계, 가격 관계를 다루는 거, 우리 심리적 영향도 많이 줘요. 그리고 또 여러분, 토지를 샀어요. 토지를 샀는데 그 토지를 개발하려면 뭐를 확인해야 돼요? 용도 지역을 확인해야겠지. 개발되는 땅인가 아닌가. 그러면 용도 지역 확인하고 또 뭐를 해야 돼? 또 용도 지구 확인을 해야겠지. 그리고 이제 뭐를 가지고 이제 건폐율, 용적률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느냐 따져봐야겠죠. 그런 것은 뭐죠? 토지 이용 규제, 토지를 이용하는 규제의 대표적 수단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뭐 개발 제한 구역, 뭐 시가와 조정 구역, 뭐 이런 게 있죠. 지역 지구제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여러분 갑구, 을구에서 소유권, 저당권 관계 파악을 한다. 뭐죠? 등기 관계. 위에는 공법적 측면이고 밑에는 사법적인 측면이에요.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다루는. 이런 것은 무슨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개념. 그래서 부동산 자체를 이렇게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 개념을 우리 뭐라고 하죠? 복합 개념이라고 해요. 복합 개념. 복합 개념. 이 부동산학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개념. 자, 그래서 복합 개념이 거기서 여러분이 12페이지 위에 보니까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에서 우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활동이 나오죠. 아까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는데 거기에 인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다. 즉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해 나가는 인간의 여러 가지 관리적 측면의 행위를 얘기해요. 인간의 행위가 뭐다? 부동산 활동인데 그 주체가 누구냐? 자,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LH, SH가 뭐 행하는 것은 공적 주체입니다. 공적 주체한 부동산 활동이에요. 그리고 바로 여러분, 개인, 가게라든지 기업 이런 것은 사적 주체, 민간의 사적 주체에 의한 활동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사적 주체의 활동도 있고 또 무슨 크게 둘로 나누고요. 또 정부는 인허가를 담당하고 또 민간은 자금을 조달해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활동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제3섹터에 의한 활동인데 이것은 뒤에 가서 또 한번 배우니까 크게 공적 주체, 사적 주체만 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여러분 교재에 넘어와서 14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 활동의 속성을 보면은 자,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 중에서
이 체계화된 이 부동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 여러분 체계화된 이 지식의 원리는 이론이에요. 이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은 과학성이라고 하죠. 과학성. 과학성. 이쪽은 뭐다? 이론. 이론적 측면. 이 체계와 지식의 원리를 우리는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숙련이나 기교의 관점, 실무에 적용하는 숙련, 우리가 기교의 관점,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기술성의 인정이 된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과 기술성 두 가지 면, 이것을 뭐라고 하죠? 양면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학성과 기술성의 양면성이 나타나요. 부동산 활동. 그러니까 이론과 뭐를? 실무. 둘 다 우리가 담당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어떻게 돼요? 부동산은 사유화가 되어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유화가 됐기 때문에 사익, 개인의 이익이죠. 이제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의 이익은 최대한 존중되고 보호가 되어야 돼요. 예? 사유재산권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사익을 최대한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어떻게 돼? 한정되어 있어요. 부동산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공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걸 우린 전문용어로 사회성, 공공성이란 말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사회성, 공공성이 나타난다. 이것은 바로 무슨 개념? 공익. 대다수 사람의 이익인 공익 개념. 사회성, 공공성이 공익 개념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요 두 개는 여러분 사익을 최대한 보호해주기 위해서 공익을 경시를 한다. 문제가 돼요. 또 공익을 위해서 사익을 또 경시한다. 이것도 문제가 돼요. 그럼 요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양쪽 문제가 되니까 이걸 뭐를 이뤄야 돼? 조화를 이뤄야 돼.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조화를 이루는 게. 그러니까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이익, 사익은 최대한 뭐 해야 돼? 보호가 되어야 한다. 최대한 보호가 되어야 된다. 조화를 이뤄야 돼요. 자, 이게 쉬운 게 아닌데, 그래서 왜냐? 토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공익을 고려를 좀 해야 된다. 또 부동산 활동은 또 뭐를 가지고 있어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비전문가인 바로 여러분 일반인이 예를 들면 부동산 소유자, 이용자가 행하는 활동, 이것은 전문성이 가장 낮아요. 그것을 우리는 1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 전문성 수준에 따라서 1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 그런데 문제는 이제 부동산을 실무적으로 담당해요. 부동산을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관련 있는 사람이 한 활동인데 특정 활동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특정 분야 활동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부동산을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서 행해지는 활동을 2차 수준. 자, 여러분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격증을 따면은 중개죠? 뭐 중개가 붙은 중개 전문이에요. 평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평가는 감정 평가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그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인가 평가하는 건 2차야. 예, 평가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2차 수준. 그러니까 어느 특정 분야의 전문가는 아닌데 부동산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의 행해지는 활동은 2차야. 공인중개사가 평가하는 거 2차. 그리고 국세청 공무원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평가하는 거 몇 차? 2차. 뭐 이런 거죠. 3차는 특정
활동의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 분야를 행하는 것. 감정평가사에 의한 평가 활동, 공인중개사에 의한 중개 활동은 몇 차?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입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 시험 매년 치시는 분이요, 한 25만 명 정도 됩니다. 25만 명이 치는데 합격을 보면은 거의 우리가 2만 명 내외로 합격을 보통 하는데 많이 합격을 하는 거예요. 25만 명, 2만 명이면. 그런데 옆 나라 중국은 1억이라는 사람이 시험 치는데 합격자는 7명입니다.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 될까요? 예? 여러분 공부하는 건 서서히 하면 안 돼요. 완전 고시에 고시예요. 7명인데 그래서 중국에서는 최고의 직업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고의 직업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 캐나다 가도요 공인중개사가 엄청 많은 돈을 법니다. 예? 예, 변호사나 세무사를 고용을 해요. 예? 그만큼 서류 작성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예?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공부해서 3개월 공부해서 합격했다? 그 앞에 숨겼어. 1년 3개월. 1년 3개월. 여러분, 나중에 공부 3개월만 합격할 시험이 아니에요, 이게. 예? 개론 공부하는데 이 전체 보는데 2개월 걸리는데 3개월 만에 민법 공부 먹는데 그거 웃긴 거야. 합격은 언제든지 돼요. 합격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간이 문제지. 기간. 예? 강남에 11년째 공부하신 분이 이번에 합격을 하셨더라고요. 11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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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 와, 예, 11년. 예? 전주에 그 자식분들은 참 유명하고 뭐 경찰서장님도 계시고 의사도 있을 건데 본인은 영어 선생님 출신이신데 예? 영어 선생님 정형퇴직하고 12년째 공부하는데 올해 또 떨어졌어. 연세가 77세예요. 예? 77세쯤 됐는데 그래서 또 공부했는데 앞으로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100세까지 공인중개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세 자격증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공인중개사밖에 없어요. 뭐 할 건데 자영업을 하실 거예요? 100세까지? 예? 예? 100세 되면 여러분 노년계층을 대상으로 여러분이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앞으로 보면요 전문성을 갖추면요 그 자격증은 오래 가요. 예? 자 요즘에 공인중개사 변호사도 하시잖아요. 변호사 자격증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안 줘요. 시험을 따로 쳐야 돼. 근데 외국에서 건물을 거래를 하는데 강남에 예? 770억짜리 건물인가 10층짜리 건물을 거래를 하는데 외국인이 물어요. 우리도 변호사 있다. 예, 라이센스 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있으니까 없어. 그러니까 거래 안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 높은 변호사 열받은 거야. 그래서 시험을 쳤어요. 쳤는데 떨어졌어. 중개사 시험. 변호사가 떨어졌어요. 뭐 때문에 떨어지냐? 개론 때문에. 개론 과락. 그럼 변호사가 시험을 치면 민법 100점 나올 것 같죠? 그분이 얘기하는 게는 야 중개사 민법이 왜 이렇게 어렵냐? 77.5점 맞았대. 변호사도 그 점수예요. 그럼 여러분은 80점 민법 맞았다. 대단하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어떻게 돼요? 민법이에요. 사법시험보다 더 어려워요. 사법시험 치던 사람이 여기 치면 80 못 넘어요. 그 어려운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어려운 공부를 하냐? 여러분 거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성이 없으면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사고도 요즘 사고는 뭐 1억이면 괜찮아요. 보증보험료금 가입돼 있으니까 업을 하게 되면은. 근데 요즘 사고 나면요 기본 4, 5억이야. 그러면은 이제 소송 들어오잖아요. 그럼 골치 아픈 거야 이제. 예? 그래서 잘못하면은 물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법원에 소송 사건을 보면은 70%가 거의 부동산이고 부동산. 예? 부동산이에요. 근데 부동산 중에서도 제일 많은 사고가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네?
또 매매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걸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대충 공부를 시켜서 내보내니까 요거 얻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소비자보호연구원에서 요청을 하는 거야. 이거 제대로 좀 해서 보내라 해서 그래서 민법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유는 한국소비자보호연구원에서 계속 항의를 하는 거예요. 사고가 워낙 많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항의하니까. 그래서 중개사 민법이 모든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워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대신 개론은 요즘 쉽게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론은 고득점하고 민법은 어떻게 돼? 반타작하면 합격할 수 있도록 시험 문제를 내요. 공부할 때 참고하세요. 자, 네 번째 보실까요? 거기에 15페이지 보시면은 뭐가 나오죠? 윤리서. 자, 이 윤리가 또 중요해요. 여러분, 부동산업은 서비스업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여러분 하게 되면요, 서비스업입니다. 그럼 이 서비스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윤리죠. 그래서 이 윤리 관련해서 부동산 윤리에 유형해서 이 고용윤리라는 게 있어요. 고용윤리는 부동산 윤리의 유형 4가지가 있는데, 고용윤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고용된 거야. 종업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조직 내부에서 조직 구성원 간에 지켜야 할 도리가 있거든요. 고용윤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동업을 하는 경우도 있죠, 중개업은. 그래서 동업자와의 관계. 또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가 있어요. 또 동업자 단체에 있어서의 관계. 여러분 합격을 하면요, 부동산 실무교육을 받아서 업을 하게 되면은 그걸 가입을 하게 되죠, 협회. 그래서 뭐를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윤리가 바로 무슨 윤리? 조직윤리. 그래서 여러분 공인중개사 합격을 하게 되면은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요. 지방자치단체 가서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등록을 할 때는 뭐를 해야 돼? 부동산 중개업 하면 안 돼요.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 이렇게 등록을 해야지. 글자 몇 글자 적는다고 돈 더 내라는 건 없어요. 그럼 왜 중개업을 아니고 중개 및 컨설팅업으로 하라고 하는 건 이유는 수수료 때문에 그래요. 수수료. 나쁜 사람들은요 가끔 고발을 해요. 수수료 많이 받았다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억짜리 토지 거래할 때 어떻게 돼요? 수수료 1억 주기로 했어요.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 1억 주기로 했으면요, 줄 때는 아까워. 1,000만 원만 줘도 되는데 1억 주니까 아까워. 나 고발하겠다. 고발을 하든 말하든 1억 딱 받고 매수자로 자기가 딱 받고 1억 수수료 빼고 보내면 돼. 그 뭐 고발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영수증 써달래. 고발해야 되니까 쓰면 돼요. 뭐 중개 수수료 0.9% 곱해서 하고 나머지 뭐를 하면 돼? 컨설팅 수수료예요. 인정자금. 그래서 컨설팅 업이 없으면요 법 위반이야. 그러니까 꼭 써야 돼. 그러니까 고발하세요. 컨설팅 수수료 줘서 보내주면 끝. 그런데 그게 상당히 많은가 봐요. 또 여러분 아까 사망 신고했는데 서울특별시에서 조사를 나갔더니 분명 이분은 돌아가셨는데 왜 이분 걸로 업을 하십니까? 돌아가신 분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일제 단속에서 많이 걸렸어요. 그 웃기는 것도 많습니다. 그거 뭐 하려고 걸어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대표적인 게 뭐? 사기치려고. 사기치려고 그겠지, 뭐, 대표적으로.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요거 등록증하고 얼굴하고 봐야 돼. 좀 의심스러우면은 뭐를 한다? 주민등록증 보자고 해야 돼. 얼굴 같은지. 주민등록증 유조됐는지. 그래서 주민등록증 아주 유조만 하니까 운전면허증 보자고 하면 돼요. 그 유조가 좀 어려워요. 주민등록증 중국에서 은하돈을 8만 원에 거래돼요. 저는 주민등록증 안 갖고 다녀요.
네? 왜? 필요가 없는데?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되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이제 그런 사고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전세 사고, 임대차 관련해서. 예? 월세로 받을 걸 전세로 받다 해서 어떻게 돼요? 사고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거래를 할 때는 매도 의뢰인도 있고 매수 의뢰인도 있어요. 그럼 공인중개사는 서비스업이니까 매도 의뢰인, 매수 의뢰인 관계를 잘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걸 잘못하면은 이제 하죠. 예, 처음 하시는 분은 거래계약서를 쓸 때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공 하나 이제 너무 떨어서 예, 공 하나를 잘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해를 하죠. 이제 사고 파는 사람이. 그래서 수수료 보내서 이거 공 하나 더 적었네요. 그래서 통장을 그래도 또 보내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보면은 상가, 건물, 토지 거래를 할 때는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항상 권리금도 있고 뭐도 있어요. 인정작업이다 보니까 권리금 같은 게 있을 때 조심을 많이 해야 돼. 여러분 권리금 예를 들어서 이 영업권과 시설 관련해서 권리금 내서 1억 받아달라. 그러면 1억 받아주면 되는데 문제는 1억 받아주면 돼. 그럼 공인중개사가 매수인한테 예? 컨설팅을 잘해서 예? 권리금 2억이다. 야, 주변에 보다 권리금 얼마 많이 돼? 나 2억이다. 누구는 매도는 1억 받아달라고 했는데 예? 매수인 자기가 발견해서 권리금 2억이다. 한번 딱 사진을 보여주는 거야. 괜찮지 않냐. 시설 다시 할 필요도 없고 야, 여기 손님도 많고 유동인구도 많고 괜찮다. 없으면 가르쳐주면 안 되지. 그래서 얼마? 2억이다. 그럼 계약하겠습니다 하잖아. 그러면 매도는 가서 쓰세요. 계약서 쓰세요. 딱 해서 통장번호 딱 받고 매수인 가서 예? 쓰세요. 쓰세요. 그럼 딱 해서 통장으로 돈 보내주세요. 딱 받고 어떻게 돼? 잔금까지 다 받고 누구한테 가면 돼? 예? 자기 2억 받았으니까 권리금 2억 받았으니까 1억은 내 거. 나머지 1억만 보내주면 돼. 끝났죠? 그런데 문제는 매도 의뢰인이 알았어. 2억 받은 거. 예? 받은 순간 끝났어. 이제 왜 나는 당신은 1억 달라고 했잖아. 내 컨설팅 수수료 1억이다. 그거 갖고 소송을 또 거는 거야. 그 1억 달라고. 그거는 공인중개사 판결이 나왔어. 그럼 공인중개사 뭐야? 그래서 여러분은 자기처럼 아파트 거래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상가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잘 여기 보면은 막 바뀌잖아요. 얼마나 좋아 바뀌면은. 왜? 권리금이 왔다 갔다 계속 하는데. 자, 그래서 매도 의뢰인과 매수 의뢰인 만나면은 계약이 깨져요. 절대 토지, 건물, 상가 할 때는 만나면 안 돼. 내 목 챙겨야 되는데. 예?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원한 거, 매도 의뢰인, 매수 의뢰인 원하는 거 다 줬잖아요. 그럼 만족했죠? 그럼 된 거예요. 둘 다 만족하면 돼. 예? 그 중간에 그걸 잘 컨설팅해서 자기 수수료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부동산을 하면은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나가시면 교회, 절 나가시면 절에서 부동산 가지신 분 명단을 잘 조사를 해놔야 돼. 소유자, 특히 건물 소유자 이런 분들은. 예? 그 왜 그러냐? 스타벅스는 어떻게 돼요? 지경이에요.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상가할 땐 중요해요. 스타벅스 있는 건물이. 스타벅스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건물 소유주한테는 내줘요. 임대차는 절대 안 돼요. 그럼 건물 소유주 내준대. 딱 가서 묻는다. 야, 여기 스타벅스 들어오면은 여기 진짜 위치도 좋은데, 야, 1층 여기 계약 말로 되면 여기 내보내시고, 약간 돈 더 줘서 내보내시고, 여기 스타벅스 들어오면 건물 가치가 올라가면 당신에게 좋습니다. 그럼 내보내지, 당연히. 그래서 스타벅스 있는 건물 가치는 거의 1.5배에서 2배 이상 올라요. 신기한 거죠. 한번 가서 보다가 스타벅스 들어가면 저거는 건물 소유주 아니면 지경이네. 그래서 지경이가 물어보고 아니면은 건물 소유주가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을 해야 돼요. 중개업은.
뭐 쓸데는 우리는 아파트 매매만 해서 중개하면 끝났다. 아니 뭐잖아. 롯데리아? 그럼 롯데리아 그 점장 가서 본사 가서 프랜차이즈 만나서 내가 여기 중요 포인트 건물 소유주 아니까 거기 롯데 들어오면 다 괜찮다 하면 돼. 그래서 뭐를 하면 돼? 예? 프랜차이즈 수수료 몇 프로 달라. 계획서 작성하면 되지. 그것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중개사들이 있어요. 프랜차이즈만. 할 게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격증만 따보세요. 따면 할 게 많아요. 자, 그리고 또 우리 관련해서 우리 매수도 있지만 일반 대중과 또 관계를 잘 가져야 돼요. 공중윤리라고 해. 일반 대중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공중윤리. 또 부동산 활동은 또 무슨 활동? 대인. 부동산은 인간을 상대로 해. 부동산 활동의 주체인 인간을, 사람을 상대로 하는 활동. 이걸 뭐죠? 대인. 대인 활동이에요. 또 대인 활동도 있지만 또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행하는 또 무슨 활동? 물건. 요건 사람, 물건. 요걸 뭐라고 하죠? 또 대물 활동의 속성.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여러분이 행하는 활동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부동산 거래를 한다. 자, 여러분 자격증 따서 부동산 거래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우리가 건물 거래한다, 아파트 거래한다 하면 뭐 이제 등기부, 등본 이렇게 보겠죠. 권리관계, 소유권 관계, 저당권 관계 뭐 이런 걸 확인을 좀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걸 자료를 수집해요. 토지 거래한다.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또 항공, 사진 촬영 이런 걸 한 걸 보고 확인을 이제 여러분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죠? 정보 활동이에요. 정보 활동. 근데 정보 활동도 중요한데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이 됐어요. 고정돼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현장에 반드시 가야 돼. 이걸 현장에 임하라. 임장이라고 해요. 임장.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현장에 반드시 가라. 그래서 임장 활동이 나타난다. 자, 우선 대물 활동의 속성도 가지고 있고 또 위치가 뭐가 됐다?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현장에 가서 반드시 확인하라. 뭐 분석된 자료, 정보 활동에서 분석된 자료를 현장에 가서 위치, 면적, 측량 등을 통해 면적, 또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용도와 토지 대장상의 지목 일치하는지 여부, 이런 걸 다 확인해야 돼. 잘못하면 사고가 발생해. 그래서 반드시 부동산은 어디로 가라? 현장에 가라. 현장에 안 가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특히 기획부동산에 조심하라는 거지. 현장 안 가면 무조건 사고야, 기획부동산은. 예?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안 가서 사고를 제일 많이 당하는 계층 중에 하나가 연예인. 엄청 바빠요. 그러니까 사람 살아가니까 그래 너 믿고 산다 좋다. 믿을 게 따로 있지. 예? 매니저도 같이 다니니까 바쁘니까 현장 못 가지. 그래서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모 연예인분은 어떻게 돼? 그것 때문에 1박 2일도 하차해서 2년 동안 못 나왔잖아요. 예? 땅 잘못 사서. 그것도 뭐 투기했다. 뭐 평창에 땅을 잘못 사서. 예? 근데 문제는 현장에 가서 산 것도 아니고 남이 사랑해서 샀는데 문제 그 뭐 투기했다고 현장에 진짜 기자들이 가봤더니 떼봤더니 규제랑 규제 다 있어. 개발도 안 되고 도로도 없고 맹지에다가 주변은 국가 땅이 둘러싸고 엄청 열받은 거지. 예? 개발도 안 되는 땅 비싸게 주고 사고, 예? 가격에 정상 거래 가격 10배 이상 비싸게 주고 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열받았지. 그러니까 국가 어떻게 돼? 기부해버렸잖아. 예? 필요가 없는 땅인데. 예? 그래서 여러분 잘 사야 돼. 그래서 예? 부동산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공인중개사를 따면은 절대 기획부동산 전화하면 한마디만 합니다. 저는 공인중개사입니다 하면 바로 끊습니다. 야 전문가인데 그럼 알지 이제
서로 떼보고 볼 줄 알죠. 등기분 다 볼 줄 알죠. 토지재산. 그러니까 토지용 계획 확인을 다 볼 줄 아니까 여러분에게 사기를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면요. 절대 사기는 안 당해요. 그 대신 여러분 사기는 칠 수 있지. 사기도 알아야 치는 겁니다. 모르면 어떻게 사기쳐. 사기치는 건 자기가 알아야 어떻게 남 가게 만드는 거지. 여러분 사기는 칠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사기는 절대 당하지 마시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 이게 옛날 대학교에서 저를 수업할 때는요, 한 달에 한 30만씩 받고 강의를 했는데 지금은 얼마예요? 뭐 한 달에 얼마예요? 한 5만 원 하나요? 지금? 야, 싼 강의입니다. 싼 강의. 자, 임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중개업은 망할 수가 없어. 왜?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뭐 AI 왔다, 뭐 컴퓨터에서 현장에 가서 확인할 겁니까? 여러분 측량도 해야 되고, 가서 용도 확인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사람 만나야 되는 활동인데. 그래서 이게 중개업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직업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장의사와 공인중개사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자, 그리고 부동산은요, 또 토지는 고정돼 있지만요, 토지는 고정됐지만 사용을 하여도 토지는 소모도 안 돼. 그러다 보니까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도 영속적으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활동 시에는 또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배려의 장기성이 나타나. 장기.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 우리 배려가 장기성.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배려의 장기성이 나타나고, 또 부동산 활동을 하면은 지표상만 활동이 아니라 여러분 지하 공간도 이용하죠. 지하실도 있고 전철도 다니고 또 공중도 지금 건물 공중 이용하잖아요. 우리 공부. 지표, 지하, 공중을 모두 이용을 합니다. 부동산은. 그래서 그걸 뭐죠? 3차원의 공간 활동이다. 지표, 지하, 공중을 모두 이용하는 3차원의 뭐죠? 공간 활동을 하고 있다. 부동산 활동은 3차원의 공간 활동이다. 자, 그리고 토지를 거래를 하려면 여러분은 단순히 토지를 하면 남이 저 괜찮은 땅인데 미래에 개발되겠다 해서 사는 건 바보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토지를 산다는 것은 뭘 한다? 토지 때 봐서 어떤 용도냐? 그럼 이 용도로 이용이 지금 가능한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토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걸 이 용도에서 요걸 용적률, 건폐율 요걸 가지고 요 건물 지을 수 있느냐 물어봐야지. 거래하기 전에.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지을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 제약이 있냐 여러 가지 물어보고 내가 확정이 된다. 이용을 할 목적으로 확정이 됐으면 토지를 매입을 해도 돼요. 네? 그런 걸 이제 뭐잖아요. 개발할 수 있느냐. 그걸 보는 건 뭐죠? 기술적 측면이에요. 기술적 측면. 그리고 개발했을 때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중요한 건 또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그건 경제적 측면이에요. 근데 또 건물 지을 때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냐. 높을수록 가치가 높으니까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냐. 이건 법률적 측면이에요. 규제가 있나 없나 보는 거. 그러니까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 무슨 활동? 복합 개념적인 활동이 나타나요.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의 복합 개념적인 활동이 나타난다. 자,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을 보게 되면은 부동산 활동은 능률, 아까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이렇게 배우실 때 부동산 활동은 능률기해야 돼요. 능률성의 원칙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부동산 활동의 능률을 너무 강조하면은 뭐가 발생한다? 거래 시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뭐가 나타난다? 안전성의 원칙. 그러니까 능률을 너무 강조하면은 안전이 경시되기가 쉽고 또 안전을 너무 강조, 법률적 측면에서의 안전성, 경제적 측면에서의 안전성, 기술적 측면의 안전성 이걸 너무 강조하면은 능률이 또 떨어져. 서로 화살표가 무슨 관계?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하는 이 관계, 트레이드 오프라고 해요, 전문용어로. 트레이드 오프를 우리 뭐라고 하냐? 상충되는 관계다. 서로 한쪽을 강조하면 나머지 한쪽이 경시되는 이 트레이드 오프, 상충 관계에 있다. 능률성의 원칙과 안정성의 원칙은 서로 상충되는 관계에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항상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는 원칙을, 무슨 원칙? 경제성의 원칙. 항상 여러분은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된다. 자, 여러분은 중개사 자격증 따서 업을 하다 보면요, 스스로 깎는 사람들이 제일 미워요. 하다 보면 제일 미워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또 반대로 중개업을 하지 않고 여러분 이제 매수래라 하면 주는 돈이 또 아까워. 가격이 비쌀수록. 이게 서로 이게 보는 입장이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돈을 주는 이유는 사고 시에 누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는 그 매매계약서에 그 책임은 공인중개사야. 본인이 직방 거래를 한다. 그러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그건 누가? 예? 책임을, 직거래를 하면은 책임을 못 져요. 예? 그래서 항상 가격이 비싼 상품일수록 항상 뭐를 어떻게 돼?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높은 돈을 수수료를 주고 어떻게 안전하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그 직접 거래를 하면은 사기당할 위험이 많습니다. 이 서류를 못 보기 때문에 현장 가서 확인도 못하고. 그래서 항상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해서 제 1장을 마쳤고요. 여러분 교재 19페이지 오면은 제 2장 부동산 개념입니다. 이제 여러분 2교시에서 공부한 것은 이제 우리가 부동산학을 배우는데 상당히 기초가 되는 부분이고,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시험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죠. 부동산 개념. 부동산이란 과연 무엇이냐? 이 관련된 개념부터 잠시 쉬고 설명하겠습니다.